자, 다음에 이제 6.6절 보겠습니다. 6.6절. 자, 6.6절에서는 이제 IDS, Intrusion Detection System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했었죠. IDS와 IPS가 있는데요. IDS는 Detection, IPS는 Prevention이에요. 어,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좋겠어요? Detection, Prevention.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뭐 당연히 탐지만 아니라 차단까지 할 수 있는 IPS가 좋겠죠. 그렇죠? 탐지만 하고서 아무것도 액션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공격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차단까지 할 수 있는 IPS가 좋겠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IPS와 IDS의 설치 위치가 좀 달라요.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얘기는 IPS는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인라인 형태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실제로 패킷과 트래픽 정보들을 모두 IPS에서 필터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IPS에서 엄청난 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차단을 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차단을 하려면. 자, 근데 IDS는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 네트워크는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IDS는 중간에서 미러링을 해서 미러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로그를 분석하고 탐지를 합니다. 패킷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IDS는 실제로 이제 트래픽의 부담이 좀 적죠. 그리고 IDS가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원래 네트워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자, 그러면 IDS는 그냥 탐지만 하고 가만히 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방화벽하고 연계해서 같이 차단하는 거죠. 실제 차단은 방화벽이 하고 IDS는 로그를 남기고 그리고 분석할 때 그 로그를 제공하고 이런 용도로 쓴다는 것이죠. IDS는 호스트 기반과 네트워크 기반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다 설치하느냐,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호스트 기반과 네트워크 기반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호스트 기반. 호스트 기반은 서버 또는 컴퓨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기반은 네트워크 경로상에 설치합니다. 앞에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얘는 네트워크 경로상에 미러링으로 뽑아놓은 거죠. 장점과 단점이 각각 있어요. 호스트 기반 같은 경우는 정확한 탐지, 그리고 다양한 대응책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호스트별로 설치를 해야 돼요, 당연히. 호스트별로 설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윈도우즈 컴퓨터면 윈도우즈에 맞게, 리눅스면은 리눅스에 맞게, 거기에 맞게 호스트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네트워크 기반은 장점은 뭐예요?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는 침입 행위들을 탐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러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 네트워크에 영향을 안 줍니다. 이게 장점이죠. 단점은 뭐예요? 오탐이 높아요. 오탐. 자, 오탐이라고 있어요. 오탐은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false, 탐은 positive라고 해요. 오탐이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회 가능성도 많아요. 우회 가능성. 그리고 네트워크로 암호화돼서 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IDS가 하는 일이 엄청 많죠. 그래서 뭐 호스트가 좋다, 네트워크 좋다가 아니라 이러한 장단점에 맞춰서 적절한 위치에 맞게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IDS의 탐지 기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용 탐지, misuse detection, 그다음에 이상 탐지, anomaly detection
그리고 하이브리드 기법. 하이브리드 기법은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해요. 아까 하나씩 보면 먼저 오용 탐지는요. 오용 탐지. 알려진 침입 행위를 탐지하는 기법이에요. 알려진 침입 탐지. 그래서 이거를 뭐 패턴 기반 또는 시그니처 기반이라고 합니다. 알려진 침입 행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것들을 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온용이고 무엇이 남용인지 알고 있는 거죠. 올바르게 쓰는 건 이거야. 잘못돼서 쓰는 것은 이거야. 이게 분명히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려져 있는 침입 행위를 탐지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용 침입에 대한 시나리오를 패턴으로 시나리오를 시나리오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유사한 형태의 행위가 발생되면 침입으로 탐지도 할 수 있어요. 조건부 확률을 준다든가 어떤 전문가들이 패턴을 정해놔가지고 그 정해놓은 패턴에 따라서 상태를 분석함으로써 탐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튼간에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모두 misuses detection 기법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이제 알려진 침입행위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려지지 않은 건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공격을 모두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공격자는 공격자 나름대로 계속 안 들키려고 기술을 개발할 거고, 기술은 또 계속 변하고, 그러니까 미스유즈로만 디텍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대다수의 공격은 모두 이 오용 탐지 기법, 미스유즈 디텍션으로 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남은 영역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이상 탐지 기법, 어노멀리 디텍션 기법을 씁니다. 어노멀리. 어노멀리는 어노멀리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정한 어떤 패턴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하는 기법이 어노멀리 디텍션, 이상 탐지 기법입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침입 방법까지도 탐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죠. 침입이 아닌데도 침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음,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얘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공격들을 탐지하려는 기술이다 보니까 어, 잘못 아는 거죠. 공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상적인. 그래서 이거를 false positive라고 해요. 그래서 오탐이라고 하죠. 오탐. 최근에는 수년 전부터 이러한 기술에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어요. 자, 참고로 이제 우리가 오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보안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안에서 얘기하는 이제 경보, 얼러트이라고 그래요. 얼러트. 워닝하고는 다릅니다. 워닝이 셀까요? 얼러트가 셀까요? 우리말로는 둘 다 경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얼러트가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얼러트. 얼러트 그다음에 워닝 이렇게 나가요. 자, 얼러트를 구분할 때 또 의료 진단 체계처럼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작년에 이제 이거 얘기할 때는 좀 예를 들기가 어려웠는데 올해는 딱 좋은 게 이제 코로나 검사예요. 코로나 검사. 자, 여러분들 PCR 검사를 갔다 오면 양성이냐, 음성이냐로 구분을 하죠. 자, 목이 좀 간질간질하고 열이 좀 나요.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이 있으면은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PCR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어요. 증상이 있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 바로 확진자잖아요. 이거를 트루 포지티브라고 합니다. 트루 포지티브. 경보가 발생했고, 그러니까 증상이 있었고, 열이 나고, 목이 간질간질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PCR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이게 환자예요. 이건 트루 포지티브라고 그래요. 그런데 목이 간질간질하고 열도 나고 했는데 어, PCR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음성이. 진짜 음성일 수도 있죠. 음. 그래서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PCR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음성이라고 나왔어요. 음. 알고 보니까 이건 실제로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었어요. 이걸 이제 오타메라고 하는 거거든요. PCR 키트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라고 하죠? 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90%는 넘겠죠. 90%라고 합시다. 90%라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오탐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 사고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해요. 여러분들이 보안팀에 배속이 돼서 일을 해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알람이 떴어요. 알람이 떴어. 이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 이 보안 사고가 발생됐어요. 이럴 때는 이 알람은 이 얼러트는 트루 포지티브라고 그래요. 아침에 출근해서 딱 봤는데 얼러트가 떴어요. 얼러트가 떴는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얘는 보안 사고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잘못 나온 거죠, 잘못. 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좀 피곤하고 좀 짜증은 나겠지만 보안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 거죠.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펄스 포지티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펄스 포지티브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막 새벽에 자꾸 전화가 오는 거야. 얼러트 떴다고. 근데 가서 분석하면은 아니야. 또 이렇게 가면 또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해서 원인을 찾고 이 오탐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피곤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사고는 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일은 아니지만 점점 요거는 개선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밑에요, 밑에. 밑에. 일단 경보가 안 나요. 경보가 안 나. 경보가 안 나면 안 났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보안사고가 터졌어요. 이거는 트루 네거티브라고 그래요. 아, 어, 보안사고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경보가 안 났고 실제로 보안사고도 안 났어요. 이거는 트루 네거티브라고 그래요. 자, 근데 심각한 건 밑에 거예요. 경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며칠 뒤에 사이버 경찰청에서 전화가 옵니다. 보안사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다고. 우리는 얼러트가 안 떴는데 이건 이제 미탐이라고 합니다. 미탐. 이건 아주 심각한 일이죠. 음. 이걸 왜 못 찾아냈을까? 이것도 원인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false positive는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거고 미탐도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얘는 이제 실제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false negative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표현들이 많이 헷갈려요. positive, negative, true, false. 그래서 전체 네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일단 positive냐, negative냐 이거는 이 보안 얼러트 관점에서는 얼럿이 발생됐으면 포지티브 상황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러트가 발생이 됐으니까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얼러트다. 그러면 이게 트루 포지티브가 되는 것이고, 근데 알고 보니까 사고는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false positive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러트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면 일단 네거티브 상황이에요.
네거티브 상황인데 실제로 이게 안전한 평화의 상태다. 그러면 트루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자, 얼러트가 안 떼서 평화 상태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눈에 띄지 않게 보안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거는 false negative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false positive와 false negative를 잘 알아둬야 되는데 각각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브리드 방식은 뭐냐면 이 오형 탐지와 이상 탐지, 어떤 패턴 기반과 그다음에 behavior 기반이라고도 하는데요. anomaly detection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잘 혼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유지즈 탐 디텍션은 특징이나 패턴 위주로 사용을 하고 이걸로 대부분의 패킷들을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80에서 90% 이상은 이 방식으로 해요. 나머지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이상 탐지 기법으로 이용을 해서 이거를 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에서 한 10% 정도는 이걸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IDS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안 장비입니다. 정보보호 장비인데 IDS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오탐이 많습니다. 오탐이 아침에 출근하면은 막 수백 개, 뭐 수천 개의 오탐이 떠 있을 수가 있어요. 부지런히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퍼스퍼티브. 그러니까 실제 보안 사고는 나진 않았지만 분명히 양치기 여러분 양치기 신드롬 알죠? 그렇죠? 출근하자마자 매일 500개씩 떴는데 그거 일일이 보겠어요? 하지만 공격자는 그걸 노리죠. 그러면서 점점 경계가 느슨해지게 만든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공격을 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수백 개의 로그 중에 진짜 크리티컬한 로그가 숨겨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펄스 포지티브 문제를 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오탐으로 인해서 관리자들의 경계심이 와해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세부적인 튜닝을 통해서 오탐을 최소화해 줘야 돼요. 패킷 필터링을 위한 많은 트래픽 부하. 일단은 트래픽은 패킷을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트래픽이 많아지면 부하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층 패킷, 그다음 패킷 스트림 분석, 그 다음에 뭐 인캡슐레이션이나 디캡슐레이션, 점점 이제 고도화되는 패킷 분석 기술을 쓰게 되려면 이런 부하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IDS 장비가 점점 성능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IPS. IPS는 이제 탐지에서 나아가서 프리벤션, 차단까지 할 수 있는 이제 정보 보호 장비입니다. 자, 제로데이 어택이라는 단어 생각나나요? 제로데이 어택. 자, 이렇게 어떤 시간이 있어요.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OS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취약점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돼요. 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 것을 이제 제로데이라고 하죠.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이전에 뭐 다크웹이나 이런 데서 이 제로데이 취약점을 활용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보고가 되기 전에 그것들을 이제 악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스마트폰 제작사라든가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제작사들은 이 제로데이 어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 대응책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응책이 수립이 되면 그때서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사람들한테 패치를 발표하죠.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받고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요. 업그레이드를 이제 완료하는 시점, 요 사이에 또 공백기가 있죠. 공격자들은 요 기간도 많이 노려요. 요 기간도.
그래서 요 앞 단계와 요 중간 단계가 있는데 앞 단계는 정말 고도의 공격 능력을 갖춘 어떤 국가가 지원하는 사이버전 전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좀 더 규모가 있는 범죄 집단들이 요거를 사용한다면 이 중간 단계는요. 이 제로데이가 공식적으로 발표됨으로써 얻게 된 정보를 갖고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을 통해서 공격 코드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때도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매우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나는 업그레이드를 많은 사람들이 한 다음에 안정성이 확인이 되면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뭐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얻는 유익보다는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위협이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간에 제 의견은 최대한 빨리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때 공격하는 것을 원데이 공격이라고 그래요. 원데이. 자, 그래서 부지런한 사용자, 또 그리고 성실한 시스템 관리자들은 이 원데이 어택에 대해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성실하게 이 기간을 줄여서 빨리 업데이트나 패치를 할 겁니다. 근데 불성실한 시스템 관리자들은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아니면은 어떤 보안 감사나 어디서 점검을 하기 전까지 안 해요. 예. 안 해서 뭐 징계를 받거나 지적을 받거나 아니면 진짜 보안사가 터지거나 그럴 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격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기간 때 발생되는 공격을 올데이 공격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연계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IPS에 연계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를 막을 대책으로 IPS가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IPS는 IDS와 방화벽을 합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얘가 탐지하고 방화벽이 차단하는 거죠. 공격자가 침입하기 전 탐지를 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IPS는요, 가상머신을 이용해서 패킷을 가상머신에서 분석하기도 해요. 요거를 샌드박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ADS는 사후 조치, 리액티브 대책이라고 하고요. IPS는 사전 조치, 프로액티브 조치라고도 합니다. 리액티브, 프로액티브. 그리고 IDS하고는 달리 하드웨어 상에서 패킷 필터링을 처리해요. 이거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고속 처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것이 ASIC이라고 그러죠. ASIC, 주문형 직접 회로. 특정 패턴들을 칩화, IC 설계를 해서 하드웨어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IPS하고 IDS는 일단 설치 위치가 다른다는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설치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보안 관리자로 간다 하면 일단 설치 위치부터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위치에 설치가 됐는지. 그리고 설치 위치는 어, 방어 대상, 보호해야 할 대상에 따라서도 위치를 잘 잡아야 됩니다. 디도스 방어를 위한 IPS의 설치 위치 이렇게 세 있는데 라우터하고 방화벽 사이에 설치했어요. 라우터하고 방화벽 사이에 지금 이걸 설치를 했어요. IPS를. 디도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1차적으로 경계 방화벽에서 많은 걸 차단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디도스를 방어하는 형태로 여기서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IPS는 이렇게 인라인 형태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고장이 날 때를 대비해서 페일 세이프 개념으로 얘는 L2 스위치로 동작하도록 설정을 해놔야 돼요. 물론
요 내부 시스템이 중요해가지고 fail safe 정책을 우린 차단하는 걸로 하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IPS는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 처리 성능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성능이. 그래서 어, IPS 장비를 오면 스루풋은 얼마냐? 그다음에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어, concurrent connection 능력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장비 사양에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지 어떤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외부 위협에 대해서 일단 보호해야 될 자산을 먼저 식별을 해주고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해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IPS가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IDS를 한 개가 아니라 여기저기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IPS 여기다 설치하고 방화벽을 하나씩 호스트 방화벽을 이렇게 설치하고 얘를 네트워크 방화벽으로 이렇게 설치하고 그런 조직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UTM. 자, UTM은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Unified Threat Management예요. 그다음에 여기 안티바이러스 필터링이라는 게 있는데 UTM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방화벽이 3계층, 그 다음에 7계층, 그 다음에 스테이트풀로 하느냐 따라서 4계층 중점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기능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좀 더 강화되어 있는 이런 장비들, 정보보호 장비들을 쓸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안티바이러스 서버라고 합니다. 안티바이러스 서버. 그다음에 유니파이드 스트레트 매니지먼트 UTM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정보보호 장비가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앞에서 일단 방화벽 그리고 IDS 그리고 IPS 그다음에 안티 바이러스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안티 디도스 뭐 이런 장비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장비가 다 있어야 되느냐? 다 있으면 좋죠. 전문화되어 있는 고성능의 장비가 있으면 좋은데 이것들을 이제 하나로 통합해 놓은 장비가 있어요. 이게 이제 UTM이라는 겁니다. UTM에 보면 이런 VPN 기능도 제공을 하고 나트도 제공해요. 장비 하나로 필요한 모든 정보 보호 기능을 구현한 거예요. 그건 좋겠네. 좋은 것도 있고 이걸로는 부족한 것도 있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비용 대비 효과성과 요거에 따라서 상황별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UTM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는데 엄밀한 얘기에서 보면 UTM은 보안 장비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너무 이게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 하나만으로 충분하게 음, 이제 포괄적으로 통제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보안 장비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면면으로 봤을 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얘네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지만 이제 UTM으로 하나로 다 이제 안전하게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각종 보안 장비로 이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일반적인 모습이요. 최외곽에 방화벽을 설치해 놓고 그리고 IDS나 IPS, 그러니까 웹 필터링, 그다음에 안티 스팸이나 안티바이러스 등의 전문화된 장비들을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근데 이것들을 모두 UTM 한다로
이렇게 나오는 통합형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하드웨어 성능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UTM의 성능이 이제 과거보다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직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된다고 하면 이런 전문화된 장비로 구현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하다면 UTM 하나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UTM 하나로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좀 많은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6.4절에서 6.7절까지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전체 그림을 좀 잘 생각하면서 역할들을 좀 떠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보시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다뤘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좀 복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